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주가 좀 정리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오늘? 오늘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0.12% 하락한 2,477.45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좀 띄워주시면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0.25%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 미국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좀 미달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폴란드 국경의 이 미사일 폭격으로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장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1%까지 떨어졌는데요. 이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발사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쏜 그렇죠. 거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큰 상승 반전은 없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전거래일보다 7.4원 올라서 1,32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환율을 약간 요동치게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오발탄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러시아 것이어서 뭔가 갈등이 뭐 전쟁이 촉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오늘 이제 주요 기사 중에 굉장히 많이 눈길을 끄는 기사가 금리입니다. 지금 금리 뭐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결국 지금 오늘 이제 주요 은행들이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서 대출 금리를 올렸는데 얼마나 올랐나가 궁금해요. 네, 어제 이제 공시된 10월 코픽스 분을 코픽스 분이 0.58%포인트 오르면서 코픽스가 지금 이제 4% 육박한 3.98%잖아요. 네. 이게 이제 2010년 2월 공시 시작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역대 최대인데 이게 오늘 이제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에 일제히 반영이 되면서 네. 5대 은행 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전날은 이 5.07에서 이 7.71%에서 이제 5.76%에서 7.77%까지 올랐습니다. 네. 특히 하단 금리가 많이 올라서 5%를 훌쩍 넘어서 6% 목전이고 상단 금리도 지금 그거보다는 살짝 덜 하지만 덜 올랐지만 8%에 육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은행을 보니까 8% 물론 전 상품 중에서 1%밖에 되지 않지만 8% 넘어가는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상당히 8% 이제 곧 다들 넘어간다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픽스가 기준이기 때문에 뭐 가산에다가 이런 걸 붙이면 충분히 이제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실제로 좀 계산을 해보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걸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2년 전쯤에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이렇게 했을 때 5억 대출이면 원래 이 월 납입금이 224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340만 원으로 100만 원에 넘게 오른 거고요.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이상 올랐고요. 또 4억 대출로 보면 171만 원에서 241만 원이 돼서 70만 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억 빌렸다고 하면 한 달에 340만 원은 내 월급에서 그냥 툭 떼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더 오른다는 건데, 네. 자, 이제 금통위가 다음 주 열립니다. 앞두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24일 날 이제 금통위가 네. 마지막이죠. 우리나라 마지막 금통인데 기준금리 이제 추가 인상한다는 건 뭐 명백한 거고 근데 얼마 올리느냐 이게 이제 지금 관건인데 뭐 미국 물가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또 어제 그 발표된 것 때문에 이 다음 달 빅스텝 간다는 전망이 지금 많아지면서 우리도 원래는 빅스텝이었다가 베이비 스텝 다시 이제 낮춰서 0.25% 올리는 그런 베이비 스텝 간다는 그런 전망이고요. 이렇게 되면 은행권에서 지금 거의 5% 후반대였잖아요. 오늘 이제 올라가지고 한 게. 그러니까 요거 오르면 5%대 변동형 주담대 대출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이용하기 어려워지고요. 또 앞으로 이 미국이 최종 금리가 지금 4%인데 지금 최종 금리를 5.5%까지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한번 올해는 12월에 한번 FOMC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한은도 이제 지금 이 정도의 한미 금리 차를 좀 유지를 하면서 내년 초까지 높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조금 이따가 우리 초대석에서 김학길 센터장님 모셔서 12월 FOMC 즉 빅스텝일지 자이언트 스텝일지 그에 따라서 이제 한은의 금리 인상 폭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와 반대로 이제 굉장히 하락폭이 커지는 건 집값입니다. 그렇죠. 올 들어서
마이너스 7% 정도 이 정도 네. 내렸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까지로 보면 집값 누적 하락률로는 역대 최대라고 그렇게 집계가 네. 되네요.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누적 하락률이 마이너스 7.14%인데요. 2006년 이제 실거래가 지수 조사 이후로 이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도권만 따져보면 더 떨어졌습니다. 같은 네. 기간 10.46%, 10% 넘게 떨어졌는데 역시 동기간, 연간 대비 모두 역대 최대 낙폭을 보인 거고요. 서울도 이 같은 기간 8.63% 떨어져서 역대 같은 기간 최대치입니다. 또 10월도 근데 또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하락률도 이제 전체 12월까지 닫혔을 때 역대 최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직전 최대치는 2008년 마이너스 10.21%이기 때문에 지금 8% 후반대 지금 7%대잖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이거를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이제 실물 자산 가격이 급락했을 때 그때가 10% 정도 연간으로 빠졌는데 올해는 이제 금리 요인까지 더 가해져서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한지원 기자 예상인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거래 절벽도 계속 더 안 좋, 그러니까 거래가 도통 안 되니까 이렇게 네, 실거래가는 급매물 위주로 이제 집계가 돼서 이러는 그렇죠. 것 같은데 요즘 뭐 급매물이 아니라 급급매물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심화됐는지. 네, 뭐 사실 뭐 그 집을 안 사는 이유가 금리 탓도 있지만 지금 고점이다. 그렇죠. 지금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인식 때문에 사실 지금 안 살려는 그런 게 더 많은데 그래서 이게 가격 낮춘 말씀드렸듯이 급급 매물 이런 것만 나가고 있고요. 이게 네. 지금 실거래가를 떨어뜨린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 9월 이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가 613건밖에 안 됐는데 역대 최저였고요. 네. 10월 계약 신고도 지금 455건인데 지금 신고 의무 기간이 30일 이내라서 네. 아직 10월 달 거는 다 이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11월 말이나 돼야 이제 10월 건도 나오겠지만 이런 추세라면 사실 뭐 크게 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더 빠질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는 이 어떤 시장 인식이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제 뭐 사실 대출 규제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부동산을 둘러싼 그런 규제는 거의 다 풀었는데 사실은 뭐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금리 네. 부담이 커서일 수도 있고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미루는 추세가 이제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결국 궁금한 거는 이제 실거래가는 이렇고 우리가 네. 이제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여놓다 보니까 네. 공시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네. 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뭐 부담되는 뭐 건강보험료부터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줄줄이 올랐었는데 그럼 내년 공시 가격은 얼마나 또 빠질지 그게 네.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보다 이제 좀 떨어지는 데가 속출할 거다 이렇게 네. 보는 전망이 많은데요. 당연한 거고요. 국토교통부가 1월 1일째 이제 주택 공시 가격과 토지 공시 가격 산정 착수에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정부 계획대로 이 현실화율이 이 올해 수준으로 만약 동결이 된다면 네. 실거래가 하락으로 이 내년 주택 공시 가격도 올해보다 떨어지는 곳이 상당히 많겠죠. 그렇게 네. 되면 지금 이 9월까지만도 이 10% 이상 떨어진 데가 경기와 인천이 네. 지금 마이너스 11.05%, 마이너스 12.72%로 각각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많이 가파른데요.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최소 5% 이상 떨어지는 곳이 있을 거다, 많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사실 뭐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이거 오르는 거 가지고 이제 이거 내려가는 거 가지고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부의 목표는 연착륙이잖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현실화율을 이제 전체적으로 확 낮추지는 않겠지만 수정 방안을 이제 마련할 거고 또 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예정액 열람을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그 전까지 이달 말까지는 이거를 발표를 할 걸로 보이고요. 이거 발표할 때 뭐 보유세 인하나 뭐 이런 것도 함께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규제 지역 완화나 대출 완화 했는데 이제 세금 부분을 또 이제 연내에 건드릴지 그것도 좀 부동산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주식시장하고 금리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한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예고해드린 대로 6시에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고 이 연말 랠리 관련 그리고 12월 FOMC 전망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오늘 하루 동안 SBS 경제뉴스 좀 모아둔 거 지켜보시고 다시 곧 뵙겠습니다. 11월 16일 수요일 모닝와이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논의됐는데 다소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길 희망한다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정상회교를 중심으로 이번 동남아 순방을 되짚어봤습니다. 동남아 순방 첫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삼국 간 공조 강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선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中韩是搬不走的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비롯해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측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중국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관계의 다음 단계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길 희망한다고 의미부여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대중국 외교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中方愿同韩方一道，维护、巩固、发展好中韩关系。 시진핑 주석은 특히 한중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한국이 동참해선 안 된다는 견제의 뜻을 밝힌 겁니다. 시 주석은 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는데 이 역시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중국 견제 안보 전략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미일 정상 공동 성명에 대해 중국은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摒弃冷战思维，停止搞小圈子，防止影响亚太的和平与稳定。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빌미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군사협력 강화, 즉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하려 한다는 게 중국 측 시각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급속히 밀착하지 않게 견제하면서 이른바 반중 연대 확산을 차단하려는 시진핑 집권 3기 대한국 외교정책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문가 예측보다 낮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의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좀 잡히는 건 아닌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생산자가 판매하는 가격, 즉 도매 가격을 나타내는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가 한 해 전과 비교해 8%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9월 생산자 물가가 8.5% 오른 것과 비교할 때 상승폭이 크게 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3%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달과 비교해선 한 달 사이 생산자 물가가 0.2%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역시 월스트리트 등이 집계한 전망치보다 더 낮게 조사됐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는 이로써 넉 달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는데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가 낮아지면 시차를 두고 소매 물가인 소비자 물가도 이 경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As far as the Fed's concerned, they remain far too high, but they have been marching down at 8%. Now you can see in that chart, been declining for several months,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지난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주춤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도 둔화했다는 소식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좋은 뉴스가 또 있다며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는 지표라며 자신의 경제 정책이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연달아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완화 지표에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책임론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러라고 자택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오늘 밤 미국 대선 후보 출마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 책임론에 대해서는 자신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232명이 승리했고 22명이 졌는데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이 세 번째 대선 도전으로 2020년 재선에 실패했지만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여전히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걱정했던 것만큼 올해 김장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고요. 네, 다행히 많이 진정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 비용이 22만 1,400원이 채 안 듭니다. 2주 전보다 13%, 3만 3천 원 넘게 가격이 떨어진 거고요. 1년 전보다는 9.1% 하락해 2만 2천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선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드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기준은 이번 달 둘째 주 4인 가족 김장 비용입니다. 4인 가족 김장은 20포기에서 22포기 사이 정도 되는데요. 전통시장은 30만 6천 원, 대형마트는 35만 6,300원 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단 각각 4천 원, 1,500원 정도 줄어든 비용입니다. 아무래도 이 배추 가격이 잡힌 영향이 크게 반영이 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폭우 영향으로 해서 이제 여름만 해도 금배추라는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재배 면적이 늘고 작황이 좋아지면서 작년보다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이 두세 달 전만 해도 10,000원이 넘어갔잖아요. 어제 보니까 이 3,000원대 초반, 심지어는 2,500원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무는 가을철 생육부진으로 값이 올라서 현재 개당 2,000원 정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양념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나 생강, 소금 가격은 이 비와 태풍 영향으로 상승했는데요. 다만 이 정부가 마늘과 고추 같은 재료의 비축 물량을 대규모로 방출하면서 그나마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네, 요즘 모든 게 다 오른다고 하는데 그나마 김장 비용 좀 안정화된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통 이게 들으시면서 이제 김장 좀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언제 하면 좋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 김장 적정 시기는 하루 평균 기온이 4도 이하이고 이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로 보는데요. 올해 김장 적기는 평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빠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 기온이 다르니까 당연히 김장 적기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지역은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 동해안은 12월 상순에서 중순, 남해안은 12월 하순에서 1월 상순으로 전망됩니다. 배추도 이 시기별로 달리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이 품질 좋은 고랭지 작물 생산량이 많은데요. 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니까 11월까지는 고랭지 배추로 담그시는 게 좋고요. 12월 이후로는 남쪽 지역 배추로 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고등어 값이 또 많이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고등어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9월과 10월 2달 연속 1년 전보다 60% 정도 감소했습니다. 10kg 도매 가격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6만 원대에서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위쪽 그래프가 최근 6일 동안 가격입니다. 작년과 이 평년인 아래쪽 그래프보다 훨씬 위에 있죠. 어제는 이 7만 원에 육박했는데요. 1년 전보다 2만 원, 평년보다는 2만 6천 원 가까이 높은 가격입니다. 어획량이 감소한 건 이 우리나라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고등어 이동 경로가 바뀌었고 또 이 기상 악화로 저 밀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수입산 냉동 고등어에 대해서 연말까지 10% 수준의 관세를 0%로 낮추는 할당 관세를 적용을 하면 고등어 가격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계 3위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 여파에 주목하고 있죠. 국내 거래소들은 괜찮은 건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있는지 김정우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은 가상화폐 문제 이전의 전통적인 금융사기와 닮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객들이 맡긴 돈 중에 10조 원 이상을 몰래 빼내 온갖 고위험 투자를 벌였는데 누구도 잡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현행법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돈과 거래소 측 자산을 나눠서 보관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누가 어떻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회에 고객 돈은 따로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법안이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담보로 잡고 가상화폐나 돈을 빌려주는 소위 디파이 서비스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일종의 은행업을 하는 셈인데 고객이 맡긴 가상화폐를 잘 보관하고 있는지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지 감독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뭘 담보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디파이 업체들은 특근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FTX 사태 이후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고객 돈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자율에만 맡겨서는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가 투자자 보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치킨 한 마리 무게가 프랜차이즈 업체에 따라 최대 2배나 차이가 난다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한 마리당 당과 나트륨, 열량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2곳에서 치킨을 한 마리씩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뼈를 발라내고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추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회사는 같은 규격의 닭을 썼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무거운 제품이 3,000원 비싸지만 그만큼 먹을 게 많아서 100g당 가격을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경제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치킨 24개 제품을 비교해봤더니 닭 크기부터 튀김옷, 양념 양에 따라서 무게가 다 달랐습니다. 영양 성분도 차이가 컸습니다. 치킨 한 마리당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유량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당은 최대 20배나 벌어졌습니다. 특히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간 매운맛 치킨이 당 함량이 높았습니다.
기름에 튀기고 각종 양념을 더한 치킨 한 마리의 열량은 성인 여성 하루 기준치 2,000kcal의 최대 1.5배. 반마리만 먹어도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면 2끼에 먹어야 할 열량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됩니다. 기름에 튀겨 조리하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높고 첨가되는 양념 소스에 나트륨과 당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일회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 영양 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10곳 중 4곳에 불과하다며 영양 성분 정보를 표시해 줄 것을 업체들에 요청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